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보고 비판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복귀해보고 정리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못 가진 상태에서 바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잠깐 보좌관실에서 잠깐 또 일을 좀 하다가 교원대로 이제 옮기게 된 베이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면 어른들이 청소년들 왜 이러냐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체부에서 제시했던 그 독서율이라는 것들을 한번 놓고 보면 1년에 성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 한 4.5권 정도가 되고 초중고 학생들은 한 34권 정도 읽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수행평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성인들이 책을 잘 읽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본적으로 워낙 팍팍하기도 하고 삶의 여유가 없기도 하는 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이제 고등학교 때 지겹게 공부하고 어쨌든 대학교 가서 취업했으면 이제 공부로부터 끝 해방이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우리 성인들의 삶이라는 게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나 하는 걱정도 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평생학습 참여율,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평생학습 참여율 자체가 이제 이것도 보면은 어쨌든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용 노동자라든지 비임금 근로자들일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당히 감소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예컨대 공무원이라든지 공공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상근직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대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연수도 좀 받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좀 비법들을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보면 그 자영업자들의 그 절박함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서 저렇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더 배우고 싶고 내 역량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저것을 왜 백종원 씨한테 배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저런 내 직무와 관련돼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 과연 그런 것들이 풍성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계속 고3 때의 성적이 삶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늘 제로섬 게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육을 읽고 있었을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의 교육서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도 훈구파와 살인파 간에 과거 시험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관학을 융성하려고는 했었으나 늘 사학에 밀려왔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고요.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전신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당시에도 엄청난 경쟁과 노력들이 있어 왔었고 여기를 거치게 되면은 최소한 예과 정도 나오게 되면 군수 자리 정도는 다 보장되어져 왔었던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성제국대학교를 바라봤었던 그 위상과 오늘날의 소위 명문학교를 바라보는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서부터 사실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어떤 자치제도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5.16 쿠데타 이후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었고 중앙정부, 특히 군사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풀뿌리 자치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안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교육체제,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지침 하나, 규율 하나 이런 거 하나에 되게 몸을 사리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점 찍네 안 찍네, 마침표 빼네 안 빼네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발발발발 떱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통제를 오랫동안 받아왔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마치 그 새가 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논의해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장이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 교육자치, 학교자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신뢰 사회로 볼 거냐, 저신뢰 사회로 볼 거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신뢰가 높은 사회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신뢰로 갔을 때는 결국 거래 비용이라든지 감시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인데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감사에 내가 다치냐 안 다치냐가 핵심이다 보니까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라는 것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도의 어떤 그 불신 체제 하에서 우리 교육 문법이 우리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신뢰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그러면 국가 중심의 수능 체제가 더 신뢰로운 거고 그게 더 공정한 거야라고 바라보는 인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불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내신을 못 믿게 되는 걸로 오게 되는 건데 그러한 내신을 어떻게 하면 신뢰롭게 만들 거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전문성이라든지 내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적인 통제, 전문가적인 통제라는 시스템이 같이 또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 악순환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불신하니까 감시 기제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교육을, 중심축을 어디다가 둘 거냐. 과거에 뭐, 박정희 정권 때라든지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국가 중심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오면서 교육과정 자체도 상당히 획일화되어졌던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그리부스가 말한 그 제2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과 경쟁의 길인데, 이러한 기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5.31 교육개혁안이 그런 것들도 있었고, 김영삼 정부 때 일정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정부 실패라는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화해야 하고, 경쟁 기제가 좀 더 들어와야 하고,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런 시장 기제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또 한편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동체주의를 좀 표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5.31 계획개혁안 안에서도 공동체주의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 기조는 공동체보다는 좀 더 시장 쪽에 있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교육을 끌고 나가는 기제를 국가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 시장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 공동체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다 섞여 있습니다. 약간 잡탕 시스템이어서 어느 때는 국가가 관리를 많이 했다가 시장 기제도 일정하게 좀 있다가
또 공동체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혼선 상황 가운데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중앙정부가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방점들이 좀 달라져 왔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서의 진보와 보수 개념과 교육에 있어서의 그 진보와 보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진보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것,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소위 이제 그 문화의 지적 인류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서 사회화를 잘 시키는 방식들이 전통적인 이제 그 보수교육학 내지는 전통교육학의 흐름들 속에서 뭐 지식의 구조를 강조해 나갔다라든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 왔었고요. 근데 또 한편 이제 아동 중심이라든지 뭐 어떤 경험을 중시한다라든지 삶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러한 어떤 구성주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을 구성해 나가려고 했었던 흐름들이 있어 왔었던 거죠. 존 듀이를 기반으로 해서 왔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관점들이 사실은 서로 긴장하기도 하고 충돌해 나가기도 해 나가면서 수렴해 나가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때마다 또 방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소 예전부터 내려왔었던 전통적인 어떤 교육의 힘이었다라고 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힘, 욕망, 내 아이, 또 수능, 지식 전달, 양 중심의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 서열화 중심의 어떤 평가, 신분의 사닥다리를 위한 교육의 어떤 양상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삶으로의 교육, 희망, 우리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비판과 실천이라고 하는 변혁성, 삶을 가꾸는 지식, 질 중심의 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 피드백 중심의 어떤 평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학부모님들도 헷갈리는 거죠. 우리들도 다 헷갈리고, 왜냐하면 지배적인 힘이라는 것들이, 왼쪽의 힘이라는 것들이 표면상으로는 드러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성찰, 질문들,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러한 교육이 맞는 건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해 나가면서 왼쪽에 있는 교육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꿈꿔오고 있고, 그러한 교육들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왼쪽에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들이 워낙 고착화되어져 있고,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왼쪽의 교육을 통해서 일정하게 성공해 왔었던 그러한 경험 체계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과연 저것이 통하는 얘기인가? 한국 사회의 그 경쟁 시스템에서 맞는 이야기인 건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긴장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저도 살아왔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어떤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해오는 어떤 흐름들, 실천의 노력들이 저는 있어 왔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교육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새교육 운동이라든지 열린교육 운동이라든지 혁신학교 운동이라든지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라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오고는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교육들이 과거에는 변방의 교육이었는데, 이런 교육들이 이제 균열을 내고 중심적인 어떤 교육의 체제로 나아가기를 좀 바랬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계속 오히려 왼쪽이 더 여전히 지배적인 힘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의 교육은 변방으로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좀 고민의 깊이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을 결국 학령 인구가 어쨌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100만 수능시험 학력고사 예전에 100만 명이 보던 어떤 그러한 체제의 문법 안에 여전히 우리 교육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균의 함정, 그러니까 표준화된 교육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1995년도에 그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뛰어넘는 비전 체계를 만들었느냐? 물론 노무현 정부 때에도 말기 때 뭐 그런 어떤 이제 비전 체계도 만들기도 좀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뭐 그게 아주 실현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뭐가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 우리 교육의 어떤 비전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론은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체계를 그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었지만 그 근본의 원인이었던 학벌주의, 학력주의 체제를 깨지는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해방 이후부터 몇십 번의 입시 제도가 바뀌어 왔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가주도형,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료 주도형,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교육 체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피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려고 했던 흐름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 같은 부분들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걸 깨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고유성과 개별성에 정말 주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게 늘 이제 정책적으로는 강조되고 있고 문서상으로도 강조하고 있죠. 단적인 레토릭이 이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육청에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다문화 학생이었는데 언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좀 이제 번역이라 통역 같은 걸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자월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는 이렇게 고유성, 개별성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상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ESL과 같은 그 제2외국어를 배우려고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을 갔다, 캐나다를 갔다 그러면 이제 언어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도와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걸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한 관통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 이제 저는 명문학교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국제자유특구라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보면 규제 샌드박스를 좀 만들어서 좀 다양한 실험도 좀 하고 지역을 좀 더 살려나가겠다라는 메시지이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전에 이런 자유특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도와주는 안산과 같은 지역을 다문화 특구 같은 개념으로 발전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거 누가 주목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왜? 거기에는 명문학교라는 개념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그런 것들을 다문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 오히려 소외현상만 더 발생되거나 낙인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뭐로 포장하던 세련된 명문학교에 대한 버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예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정권에서는 교육개혁안이라는 것들을 어쨌든 발표를 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 730 교육개혁 조치안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과외금지 조치라든지 또 이렇게 졸업 정원제 이런 것들 이제 적용했었던 역사들이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늘 전문가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들로 들어오고 정권 초기에 뭔가를 바꿔내지 못하면 후반기 가서는 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고 그럴듯한 발표 방안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면 유보통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유보통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은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 그냥 교육청에서 예산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대란이 또 날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유아교육과 관련돼 있는 대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발표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는 교육 문제라는 것들이 내적인 교육 내부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경제의 문제라든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보상의 문제라든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복지의 문제들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복지, 경제,
이런 거하고 연결고리를 가져가기보다는 다소 이제 전문성이라는 이름 하에 교육 고유의 어떤 섬으로 이렇게 존재하려고 했었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는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계 내에서도 이걸 이제 뭐 경제, 복지, 노동 뭐 이런 거하고도 좀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육부라는 명칭을 뭐 교육노동부로 바꾸던 교육복지부로 바꾸던 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사회부 총리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기재부 말은 듣죠. 그런데 교육부 말은 안 듣거든요. 중앙정부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전한 한계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야기했었던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다 대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서부터 지금 아이들이 당장 행복해야 하고 지금 아이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호덕 선생님까지 이어져 왔었던 이러한 고민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받아들여져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또 행동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의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의 그 미래교육 보고서를 보게 되면 문해력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공유지식이라든지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변혁성이라든지 리터러시라든지 어떤 이제 시민성이라든지 이제 어떤 탄소 중립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수준에서 가져가고 있는 건가, 단순히 AI, 에듀테크 이런 쪽으로만 이것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방향을 잘못 잡아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항상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서를 바꾸거든요.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학교의 혁신 정책관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지역 단위 안에서 움직여져 왔었던 이런 혁신의 흐름들을 부처로 좀 담아내서, 그래서 뭐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는 이러한 그 풀뿌리에서 움직여져 왔었던 것들이 중앙정부의 가치로 일정하게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어 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자치 강화 추진단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자치에 관한 영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를 좀 없앴죠. 그리고 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원래 이거였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 전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단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지역인재, 이 지역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해 나가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돌봄 지원단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보면 이제 조직만 잘 봐도 이 정권에서 어디에다가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강조되어졌던 것들이 윤석열 정부 때 딱 들어와서 이제 좀 이렇게 혁신이라는 말, 뭐 마을이라는 말, 민주시민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금기시되는 이러한 구조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결국 정권 바뀌면 다 바뀌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현장에서는 저거 대통령 바뀌면, 교육감 바뀌면, 장관 바뀌면 다 끝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의 작품이었으니까 저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다 엎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또 예측을 하면서 그걸 갖고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것들이 유지가 되어져 가는 어떤 흐름들이 또 있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 또 그 자유학기제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일정하게 계승을 해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계승되는 것들이 있고
단절되는 것들이 또 좀 있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계승되고 어떤 것들이 좀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절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이제 법을 만들게 되거나 또 조례를 강화시켜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놓음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조례와 시행령과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법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규제와 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소통과 자율성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이제 법 만능주의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 대책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는 또 학교 안에서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다 이제는 다 올리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 다 교육청으로 넘기고 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러한 지점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가 되기도 하고 변동이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확대 발전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어떤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개혁이 되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승계가 되기도 하고 종결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라든지 뭐 자유학기제, 유치원 3법, 주민직선 교육감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선거라고 하는 창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창들이 열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상당히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포용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또 나름 그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개념들인데, 이론상으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했던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포용만 강조하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자칫 포퓰리즘 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성장 엔진을 같이 결합을 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안에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이라든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좀 만들어 놓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위법 탈법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고, 이 중심에 이제 교육부가 있었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잡아내겠다고 해서 진상조사를 교육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들도 좀 복기도 하고 일정하게 징계도 내부적으로도 좀 주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이때 이제 역사교과서의 주역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다시 또 다 지금 청와대에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교육부의 이제 국장급 자리를 딱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마 박근혜 정부 때에 그때 어쩌면 문재인 정부 때 약간 뭐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국정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과거에 잘못되어졌던 방식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퇴행이거나 과거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의 성격들을 우리가 한 번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8세로 이제 선거 연령 인하도 일정하게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낮추기는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걸 갖고 뭐 공약 갖고 아이들이 토론을 같이 해본다라든지 모의 투표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무게가 상당히 강하고 선관위에서도 어쨌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들이다 보니까 괜히 뭐 이거 왜 어느 교사가 이런 걸 갖고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되게 중요하니까 선거에 참여해. 이게 이제 소극적인 선거 교육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넘어서서 컨텐츠까지를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적극적인 선거 교육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현재 차단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지점이 뭐 코로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선거 참여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계기 교육 수준에서 머무르게 할 거냐, 아이들 스스로가 봤을 때 어떤 공약이 정말 좋았고 어떤 후보가 정말 우리에게 좋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공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참여의 장을 과연 우리는 열어낼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도 했었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을 어쨌든 계속 이제 공공 부분, 그러니까 이제 1섹타라는 것들이 공공 부분이고, 2섹타가 시장 부분이고, 3섹타가 NGO 부분이고, 4섹타가 이제 융합 부분인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소위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 부분 1섹타에서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3섹타라든지 4섹타를 키워나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안에서 1섹타 안에다가 이제 다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직성 비용이라는 것들이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 예산이라는 것들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계속 경직성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져 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또 하나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만 그 정규직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요구되는 책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처우 개선과 함께 이분들에게도 요구되는 직무 역량의 강화라든지 이러이러한 미션들에서만큼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확인되는 사례들은 이제 오히려 본인의 업무들도 많이 해태하거나 충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제 계속 오히려 더 강력한 어떤 그 내부 저항을 뭐 해나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 노동자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정당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처우 개선의 문제들과 함께 이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책무성의 문제들 혹은 책임성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등사 문제 프린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린트 같은 거를 준무관님들이 안 도와줘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우리 바쁘기 때문에 우리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등사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그 기술자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그건 내 임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네?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관리 업무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은 AS를 불러가지고 업체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학교에서도 예전에 이제 기능직 주무관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까지도 나가고는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봤었을 때, 이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이러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책임성과 책무성,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장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4섹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면서 복지 서비스도 같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이 오히려 공공 부분 안에서도 좀 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자체가 금기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간 위탁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이 형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공공부문 안으로 이걸 다 흡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기간제 교사도 원래는 이제 기간제 교사도 다 정규직화로 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임용고사라고 하는 공무원의 어떤 선발 체제하고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검토하다가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 이제 그런 것들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졌던 사례들도 우리가 한번 좀 반면교사로 삼아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들은 어쨌든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도 많이 쏟았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기는 했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합계 출산율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족계획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빨리 그 정책을 좀 더 빠르게 폐기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정책 자체를 좀 폐기한 것 시기도 좀 너무 늦었고, 이런 것이 이제 좀 상당한 문제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분야로 놓고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공약으로 이제 좀 내놨고, 뭐 국공립 유치원 확대한다라든지, 원종일 돌봄 교실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사교육비 경감하겠다, 뭐 이제 고교학점제를 얘기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단순하겠다라는 것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네, 근데 그 안을 또 보시면 뭐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폐지 검토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제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뭐 대입제도 개편,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게 막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공약을 만들어 나가는 그룹들 안에서의 긴장이었던 거죠. 이제 어느 그룹들은 정시를 확대해야 되고 단순화해야 한다, 공정성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확신에 가깝게 가져갔던 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 공교육 정상화의 어떤 관점에서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이제 그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좀 설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등급제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러한 긴장 구조가 일정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짬뽕이 막 돼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공약 자체도 이랬었고 진행되어져 갔던 과정에서도 이제 판단들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육부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 공약은 사실상 폐기였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몇 달 뒤에 들어갔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거 폐기된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수능에 대한 어떤 그 절대평가제라든지 등급제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그거는 사실상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쪽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능을 애초에 확대하는 쪽으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상 이걸 바로 폐지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론 지형들을 좀 따르는 방식들로 완충작용을 이제 가져갔던 시스템을 단계를 거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제 구조들 속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대학교와 관련돼서는 이제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있었고, 강소대학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국공립대의 뭐 공동 운영 체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장기적으로는 가져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긴장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대학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다가 맡겨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왜 대학에다가 돈을 투자하느냐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학 평준화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러한 어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 서열화를 좀 완화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국공립대만 이야기를 하느냐?
얘기 속에서 그러면 사립도 일정한 뭐 공공성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영형 사립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뭐 대학 특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서 소위 뭐 교육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 직업 중심 대학으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런 특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이런 이제 관점들이 다 이렇게 좀 사실은 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네트워크형 대학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스스로가 과연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즉 공공성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돈을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공공성을 대학에다가 많이 투자하면 과연 국립대학교의 수준이 올라갈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개혁그룹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불신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어떠한 혁신, 변화 발전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될 거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해 왔었던 게 기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크게 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냥 평가에 의한 예산 차등,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RIS라고 해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산업체 간의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서 지역 특성화를 살리는 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해서 뭐 경남이라든지 뭐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결해서 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더 나간 거죠. 거기보다 이제 아예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좀 많이 넘기고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교육부의 권한 자체를 아예 지자체로 좀 넘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만들라 그랬으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 국가교육위원회를 좀 빠르게 만들어 갖고 갔었어야 했는데, 그냥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중간 징검다리를 두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에도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도 하나 있었고, 또 국민의힘의 그 정책적 지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이제 과정에서 이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뭐 어떤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 전문성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구성을 하려고는 했었으나, 예컨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주호 장관은 보이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잘 안 보이는 이런 이제 것들이라든지 위원 구성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약간 실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보면은 교육부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교육 분야 5년의 성과 자료집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내놨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 낸 건가요? 네네네. 예, 마지막에 이제 교육부에서 내놓은 거죠. 그 유은혜 장관 있었을 때 내놓은 건데요. 잘 보시면은 뭐 나름 이제 그 양적인 성과, 그러니까 뭐 유아교육비를 우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렇게 전에 국고로 지원을 해줬다. 그러니까 잘 보면 갈등 비용이 줄어든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 재원 마련을 누가 할 거냐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막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일정하게는 또 이렇게 해결이 되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고등학교에 이제 무상교육이 일정하게 실시가 좀 빠르게 되었죠, 예상보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성과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수혜자가 좀 더 확대되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성과였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투명성과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회계 시스템 안에 안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사립유치원에서 저항을 해 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시스템상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온종일 이제 돌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숫자가 좀 늘어나는 이러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나름 대응을 좀 잘했고, 그 다음에 대입 공정성도 좀 강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공정성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들은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노후시설학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사용자 참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그 학교 산업도 좀 살리고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종의 뉴딜 사업과 같은 이 학교 하나 그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나름 산업을 좀 더 활성화도 시키겠다라는 것들도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차원 안에서의 이제 고민들과 뭐 국가교육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고교학점제 도입했다 이런 것을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한번 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누리교육과정 갈등 비용을 줄였다.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실행했다라는 것,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것들을 구축을 나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늘봄학교로 오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해서 부모들의 어떤 육아 부담을 일정하게는 케어링 해주겠다, 덜어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 고민만큼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학교라든지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 차원으로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탑다운 방식의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모델이었는데 바텀업 모델들, 그러니까 지역 단위 안에서 일정하게 실천되어졌던 것들이 교육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러한 선례들이 남겨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고교학점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반을 좀 조성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하고 이제 그동안 막 으르렁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으르렁거리지 않았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허니문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갔다라든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수 속에서 나름 뭐 우리나라의 뭐 K방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었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면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뭐 그래도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름 이제 고교 체제 개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3단계 방식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전기와 후기 입체제를 통합해 나가고 그다음 이제 제대로 된 자사고든 특목고든 원래의 설립 의도에 맞게끔 제대로 평가를 했냐 안 했냐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했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행령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주소만 없애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없애주면은 그 일정한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건데 1단계와 2단계 뭐 다 사실은 이제 법원에 발목을 다 잡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 법조계 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고 이러한 어떤 변화라는 것들이 법조인들 안에서는 왜 막힐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 자체가 사실은 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성공해 왔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고 본인들의 자녀나 손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메커니즘 속에서 뭐 평준화를 강화해 나간다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을 일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심 그걸 아마 환영하면서 받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판결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진 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이제 급하게 뭐 행정상으로 좀 이제 실수했던 면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진상화라는 것들을 나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제 당시 최승복 국장님이 그 진상조사를 하셔 TF 팀장이 용기를 낸 거죠. 내부 조직 안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해왔었던 분인데 이때 내몰렸던 분들은 다시 중심을 지금 들어왔고 이때 이거 했던 분들은 또 변방으로 또 밀려났어요.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슴이 좀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뭐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무상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절감하고 이렇게 이제 복지 서비스도 많이 주고 뭐 이래 소득도 좀 늘렸다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부동산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도대체 다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 이렇게 뭐 복지 혜택을 얼마씩 얼마 줬다라고는 하는데 그 돈 자체가 워낙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 효과성이라는 것들이 반감되어졌던 것, 소득주도 얼마 몇만 원 최저임금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부동산이나 또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됐던 상황으로 갔었던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리교육 과정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결국 재원 마련을 해주어야 되고 공공성을 강화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따른 책무성과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그동안 이제 유치원 쪽,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약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저는 상당한 기득권의 카르텔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도 그 이제 지역마다 어떤 공립 유치원들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들이 안 나왔겠어요? 아이디어상이 나왔죠. 근데 그걸 돌파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국회의원들이 압박 전화하죠. 도의원들이 압박 전화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어느 관료가 그걸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게 막 이슈화가 딱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제 잠잠해졌었던 면이 있었던 거지만 그런 면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공립 유치원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치원율은 또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돌봄이라고 하는 기능이라든지 방과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설 유치원의 문제인데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아이들 밥 주는 문제, 방학 때 밥 주는 문제라든지 이 돌봄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약한 상태죠. 왜냐하면 단설에 비해서도 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이 국공립 유치원 안에서의 돌봄 기능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공립이 좋은 거는 알지만 거기에 우리 아이들 케어링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돌봄과 교육을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예전에 이재정 교육감도 이건 다 지자체다. 이제 돌봄은 지자체의 몫이지 교육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돌봄이 안 되니까 교육도 안 되는 그 안에서의 신체, 정서, 언어, 학습 자체가 다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오히려 돌봄 기능이라는 것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좀 이러한 이제 돌봄이라는 것들이 교육과 분리되지 않고 어쨌든 가야 되나 싶은 거고요. 다만 이제 교사들의 그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본업들을 내팽개치고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지원 인력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좀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학교에다가는 그냥 예산 얼마 딱 넘겨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부담은 상당히 커지는 거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건가? 근데 지금은 예산을 주고 그러면 얼마 우리가 교사를 좀 더 기간제 교사라도 뭐 배치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시범 운영이 다 끝나버렸다. 특교 예산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안에 지속 가능해질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체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이제 숫자는 늘어났어요. 이제 2017년도에 11,980실에서 20년도만 해도 14,000개 정도로 늘렸고 학생 수혜자도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마을 돌봄 기관도 많이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콘텐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누가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보장해 줄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시스템 지원이 약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깡통 돌봄, 콘텐츠가 없는 돌봄인 상태에서 애들을 데리고만 있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돌봄 전담사님이 하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부장이나 이런 분들 승진 가산점 때문에 필요한 분이 또 돕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약한 상태이고 유연한 대응도 좀 어려웠었던 이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강화해서 시간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강하고 방과후와 이것까지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이제 이렇게
마을 온마을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좀 더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을 많이 활용해서 풀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온마을이나 이런 쪽, 지자체 이런 쪽보다는 학교에다가 일단은 지금 더 많은 거를 지금 이렇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교사를 만약에 그냥 돌봄 전담사보다는 차라리 교사가 양질의 돌봄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과후 모형이 아니라 앞으로 돌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얘를 흡수하고 대신 이제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보다 순중으로 해서 추가로 더 듣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과목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와서 똑같이 가는 게 지금은 우리 초등에서는 일상화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이 교육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더 듣는 아이들이 있겠다.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돌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 교사가 배치가 되고 대신 그 안에는 이제 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오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돌봄 유형 다양화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가져가는 데도 있고요. 또 학교 교육 과정으로 흡수하는 모형들도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교육청이 거점 돌봄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가 학교로 들어와서 유휴교실 안에서 그들이 운영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열의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협동조합 같은 방식들로 이걸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또 모델 유형 다변화라는 전략 속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들인 거냐. 차라리 이제 영세한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셔틀을 돌리고 대신 이제 정말 아주 양질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점형 돌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는 판이잖아요. 셔틀 있으면 학원도 다니는데 왜 돌봄은 안 됩니까? 콘텐츠가 있으면 다 가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좀 더 적극적인 유형 개발이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저는 뭐 혁신학교 혁신교육주사 민주시민 사과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는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바텀업.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역에서 의미 있는 실천 사례들을 보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좀 더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하나는 이제 고시 출신들이 너무 많이 이제 꽉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역량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 이제 뭐 중점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다가 연수 하나 시켜도 다 이제 넘기거든요. 예산을 확보해갖고 넘기고 성과 보고서만 받는 구조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안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청을 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오히려 나름 이제 검증되고 실천되어져 왔었던 이런 사업들을 잘 좀 포착을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것들을 가져오고 일반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들에 대한 방식들을 고민해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부의 역할이 있고 독일만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주정부 교육부 장관협의회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교육부 없이도 이제 되죠. 거기 이제 자치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나라들일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을 보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것저것 제안을 해도 교육부에서는 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러고 다 끝났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 안에서의 제안했던 사항들이 좀 많이 좀 반영되어졌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또 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을 좀 더 올리고 이 채널과 교육부 채널이 같이 만나서 협치체제를 좀 구축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업무 정상화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보려고 했었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지침, 뭐 규율 이런 윗단위 안에서
그 교통 정리를 안 해주면 학교에서 뭐 업무 줄여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 단위와 시도교육감위원회가 같이 맞대어서 중앙정부 안에서 정리해 줄 거는 뭔지, 지역에서 정리해 줄 거는 뭔지를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그 창체가 우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이미 강제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뭐뭐뭐 해라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하는 연수와 강제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게 많아요. 이미 창의 재량 교육 안에 그런 것들이 오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학교의 어떤 자율적 공간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런 걸 예를 들면 해마다 안전연수를 맨날 반복해서 또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일정하게 어떠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육과정이 어디와 이러한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1년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연결고리를 맞이하면 그것들로 좀 이게 이수받은 걸로 처리해줘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해마다 똑같이 리셋돼 갖고 늘 반복하는 방식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에서는 형식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 뭐 조례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문서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나름 이제 대응을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지점들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중장기적인 그 교육 비전을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못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제 여전히 뼈아픈 지점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나?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경도육청 있을 때 뭐 4.16 교육체제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뭐 만들어 보겠다고는 해봤지만 뭐 그런 그 이상의 어떤 뭔가를 담아내야 되는 거죠. 지역청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근데 진보교육 그룹들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육이라는 게 만약에 뭐냐 그걸 한번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531 교육계획에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비전 체계와 현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분들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뭐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국가교육회의는 아쉽게도 이제 혹자는 이제 이벤트 회의였다라는 말도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행사와 경청회와 소통과 막 하기도 하고 공론화 작업이라는 것들도 막 이렇게 하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라는 게 뭘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수능도 마찬가지였었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교사대 양성체제 개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나왔던 그 결론이라는 것들이 잘 보시면 모두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애매한 상태의 그 결론이 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런 걸 잘 보면 이미 뭐 수능 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대입 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교원 양성 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보고서 안에 상당히 많은 방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이미 연구가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갖고 나왔었던 연구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차라리 그 논의해갖고 결정했어도 될 문제인데 공청회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수기 과정이라는 것들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고서에 나왔던 수준보다도 되게 톤다운 돼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어떤 그 봉합이 되어져 버린 이러한 상태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시 확대입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정시 확대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게 되어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어쨌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와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정시 확대가 왜 됐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국회에 있었던 분들, 또 이 당시 공약을 만들었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거의 정시가 공정한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들의 경험 체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애초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지방의 경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강남과 이제 어떤 이제 이 정시를 확대했을 때 유리하게 작동되는 그 지역 계층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예컨대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중심에 그것들이 절박한 거고 지방대학이라든지 뭐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그러한 어떤 소외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위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위한 어떤 정책들은 뭐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김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분당 엄마들이 엄청나게 정시 확대된다고 요구하니까 민주당이었지만 그분은 정시 확대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김기식 의원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익을 반영했을 때는 그 얘기가 맞을 수는 있는데 과연 농어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맞았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순신 사태 같은 경우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다 정성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왜 그런 아이 못 걸렀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인 거죠. 정시 확대를 주장해 왔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들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성과가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 안에서의 대학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과연 고등, 평생, 직업교육 안에서 즉 내가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그 특성화된 어떤 대학교에 가서도 일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래서 이제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가 비교적 전문대에서는 전문대 수준의 학교에서는 모델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 또 교육부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교육부가 손 떼는 대학들이 다 오히려 성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도 고민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처우 개선과 책무성, 책임성은 좀 상당히 약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교사들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직종이고 선망의 직종이다라고 봤었을 때 99%의 뭐 많은 훌륭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본인의 어떤 주어진 책임성과 책무성을 다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 관리라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체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대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양질의 돌봄 체계를 양쪽으로는 늘려냈는데 정말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돌봄의 수준을 보장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한정공대 같은 경우도 저는 에러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한정공대는 뭐 당연히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정치권, 이쪽에 민주당 이런 영역들과 결합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전남에 있는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남대도 있었고 그런 공대들을 기본으로 해서 예컨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계약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한정공대와 함께 계약을 맺어갖고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이걸 만들었었던 것들이 맞는 건가? 설립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막 전기값 인상과 연결돼갖고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게 다시 또 막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한정공대가 이 커리큘럼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공대의 모델을 좀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그분들의 어떤 진정성과 실력과 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거 자체가 굳이 별도의 대학을 만들었어야 되는가? 전남대학교를 좀 이렇게 더 연결해서 계약학과 방식으로 키우거나 같이 좀 함께 키우는 방식은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공공의대 같은 경우라든지 의사정원학대 어쨌든 실패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다고요. 강하게 가라고. 근데 이제 의사들의 파업 앞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득권 앞에서 우리가 약했었던 부분들이 보였던 부분들은 너무나도 아쉽고 이것들이 지금
두고두고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거죠. 의사들 거의 과로사 하겠다고 죽겠다는데 그냥 뭐 인원은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내놓기는 했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관철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이어져 가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공약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새 의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렇죠. 예, 다 이제 지역마다 뭐 난리가 났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파퓰리즘 속성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정시 확대와 고교 학점제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게 결국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정책에 맞게끔 제대로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왜 그러면 부진했을까? 요거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뭐 나이스 문제라든지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2008 대입 제도안 만들었다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프레임에 막 갇히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시 이제 교육혁신위원회가 이상적인 방안들을 막 내놓기는 했었지만 결국 구현이 안 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 당시에 그러면 이제 뭐 행정관이었던 분들은 비서관이었던 사람들은 정책실장으로 막 한 끗씩 다 올라가고 왔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좀 크다. 이거는 최대한 뒤로 늦추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약간만 건드리자라고 하는 것들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단성 있게 어떤 뭔가를 만들어 나가지는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나치게 여론을 너무 많이 중시를 해 왔었던 것이다라고 좀 보는데 이걸 너무 여론을 중시하다 보면 결국 현상 유지를 하거나 퇴행으로 역으로 좀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인 겁니다. 물론 이제 민주사회에서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해 나가면서 돌파할 것들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그런 이제 논쟁과 토의와 토론의 과정들을 기피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들 예컨대 오지선다형 수능 체제가 과연 미래형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서 맞는 건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냥 잘 안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586 세대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당시 뭐 지금은 대통령실이고 청와대에 있었던 그 비서관, 뭐 행정관 이런 그룹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필드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에서 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 배지를 딱 달고 국회의원이 딱 되다 보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해 가면서 현장과 상당히 괴리된 방식이었던 뭔가가 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 엘리트들도 마찬가지고 학력고사가 내가 한참 놀다가 어느 날 학력고사 한 방에 성공했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현장 안에서 나름 치열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고민해 왔었던 그런 교육과정, 뭐 교육의 어떤 실천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교육 의제가 갖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호불호가 있기도 하고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속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은 하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의 견인, 그러니까 이제 과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제대로 견인해 나갔는가라는 고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특히 이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를 보냐면 시도의회를 좀 보고 있어요. 시도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나 이제 이러한 거의 그 본인의 이해관계를 갖고 들어와서 조례를 만들고 교육청을 호령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학생 성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든지 인권조례를 건드리는 이런 것들도 그 논의의 맥락과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단순하고 표피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시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냥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느 날 발탁되어 왔었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도의회라고 하는 풀뿌리서부터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아쉽다라는 거고, 때로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좀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물론 정책 환경이 전두환 정권 때처럼 뭐 그냥 딱 어느 날 발표하고 즉시 시행되는 이런 구조가 아닌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비전은 뭔가,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통한 인생의 전망을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구분하고 나누고 어느 대학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가져가면서 제2, 제3의 기회가 예컨대 뭐 편입한 사람들은 되게 무시한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자체가 여전히 그 수능 한 방에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의 동력이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진보개혁 그룹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약간 노조 같은 경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 왔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냥 막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문제 제기하고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보수 정부로 넘어오는데 여우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개혁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 진보 정부, 개혁 정부가 들어왔을 때 더 없는 상태로 이제 늘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정시 확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시 확대가 어쨌든 뭐 되어졌었는데 당시 여론이 어쨌든 뭐 정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풀뿌리에서부터 이 정시 확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힘, 교사의 힘, 학부모들의 힘, 그런 조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지점 안에서 이런 어떤 동력들을 못 만든 상태에서, 즉 풀뿌리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연계할 거냐, 통합할 거냐, 뭐 분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내지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 지역을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남고 유능한 인재들이 남아서 창업 창직까지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애들 보면 다 떠난다고 하거든요. 상당 부분이.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받은 게 있고 사랑스러운 뭔가가 있고 추억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로지 뭐 공부 막 이런 것들만 막 잔뜩 시키고 밤 11시까지 그냥 드립다 야자하고 보충 수업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은 또 학사 같은데 거기 가서 있게 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다시 올까요? 지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자체장들이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교육과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고민 안 하고 여전히 그냥 뭐 이렇게 명문대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쪽에 서울대 몇 명 보냈냐라는 것도 아직도 카운팅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학교마다. 이런 한심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을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정혁신입니다. 행정체제 개혁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학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직도 풀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찍은 거 갖고 다 풀칠하고 있고, 뭐 어느 교사 선생님 말 들어봤더니 1년에 끝나고 나면은 그 영수증 쓴 거 결제 올리는 게 몇 미터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교사들의 월급 계산하는 것들을 다 아직도 일일이 다 행정실에서 한 명이 하고 따로 다 있거든요. 한마다. 교육청에서 한 분이 이렇게 AI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용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작 수업에 대한 이런 어떤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얘기하면서 행정 혁신은 완전히 아날로그식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품위 하나 하더라도 행정위가 4번, 5번이 따라오거든요. 이러한 불신 행정과 아날로그 행정 체제와 관료 행정 체제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들 쏟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공무직을 뽑아놨더니 그 사람들도 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내 이것만 할 거야라는 걸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계속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왜 일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경계가 이제 불분명하고 이런 게 이건 이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가져가야지 되는데 그거 이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이제 노조 이제 핵심 간부 데리고 와갖고 막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직이든 행정직이든 공무직이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정말 어떤 본질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 체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의 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교장제도, 그러니까 교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킹핀이거든요. 얘를 건드려야 다른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 학교든 자율학교든 구성원들이 어떠한 유형의 교장제도를 원하는가, 그리고 후보 풀을 넓혀놓고 그 풀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만약에 만들어 내면, 그리고 중간평가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방식들로 나가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로 가져가면 교사의 일하는 방식들의 문법들이 바뀌게 되고 그 역동성을 보여내지 않으면 다음 중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 내야지 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또 교총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예 의제로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장 임용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은 좀 교육과정과 좀 더 연결해서 가져가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강박관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정책들 가운데에서 뭐를 유지할 건지 폐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강화할 건지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냉정하게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새로운 것들을 얹히는 방식들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 것들은 안 없어지는데 새로운 것들은 들어와요. 그러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0인데 해야 할 일은 2000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식주의로 물어보세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안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정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정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수능이 강한 아이들은 수능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내신으로 강한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강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어느 한 방으로 해야 된다, 해결성으로 가는 게 공정성은 아니다라는 지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지만 배가 물이 없으면 뜨지 못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이해관계를 고려하지만 이해관계에 때로는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결단의 시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아까 그 교장임용제도와 같은 그런 킹핀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해보자라고 하는 점들인 거예요. 예컨대 지역 소멸과 같은 데부터 먼저 교장공모제, 교관공모제, 교육장 직선제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지역 소멸이 위기로 온 학교는 2판 4판이에요. 그런 데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과감한 규제 샌드박스 영역 넣어갖고 막 실험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 반드시 손봐야 되거든요.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공문과 예산의 터미널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간지원 조직과 같은 서비스 조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고교학점제니 돌봄이니 이게 다 풀리거든요. 근데 교육지원청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뭐 이렇게 쪼개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쪼갤 게 아니라 광역교육지원청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규모를 좀 키우고 행정 영역들은 효율화시켜버리고 대신 지역마다 센터를 둬갖고 돌봄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개별 학교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에 대해서 서비스 조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만에 하나 관리 조직이 안 되면 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갖고 또 유연한 지원까지 해주는 것까지를 모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을 안 건드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거 얘기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빅왓, 아주 큰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지만 스몰 하우라고 하는 디테일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빅왓, 빅하우로 가면서 큰 비전은 있는데 너무 거칠게 빅하우로 추진하면서 망했던 경우도 있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안 바꾸려고 그러죠. 기득권을 안 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몰하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빅왓, 스몰하우로 좀 가야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 있고요. 지금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보세요. 이 단재고등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거를 이제 교육감이 반대를 합니다. 이거 뭐 입시에도 도움 안 되는 거. 보수교육감인가요? 예, 그 윤건영 교육감인데요. 4, 5년 가까이 선생님들이 막 교육과정 만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공룡형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막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가 이제 교육감 바뀌고 나갔고 한 방에 지금 뭐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이 충북 쪽에서 그냥 곳곳에서 이 영재고 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이 대안학교는 말이야 이거 불량 학생들이라는 말을 막 쓰잖아요. 근데 과연 영재고에서 나중에 영재고 열리면 과연 충북 애들이 영재고로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40, 50%는 아마 수도권에서 올 거고요. 아마 지역 트랙 만들어 내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영재고 애들이 충북에 남을까요? 제가 봤을 땐 단재고 애들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차원 안에서의 아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다시 지역의 인재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3, 40년 뒤진 옛사람들이 앞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원하고 또 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밝은 대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바로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과거의 생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저부터도 그러한 어떤 낡은 생각 틀로 뭘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제 역량도 안 되고 근데 몇 가지 그냥 드는 생각만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참여에 대해서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그 문제의식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제안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전문성 있는 그룹들이 정책화 내지는 사업화 할 수 있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런 안에서 그걸 고민을 하면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안을 얘기해라. 너네들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법을 따지고 시행령 따지고 예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행정 전문성은 없거든요. 행정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어떻게 이걸 정책화해 줄 거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검토 단위, 기획 단위를 잘 구성을 하면 말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위원회 같은 데가 그런 경청 단위를 만들어내고 요거를 이제 정책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룹들을 잘 설계를 하면 국회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사교육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종보다는 그 수능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이게 주식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이제 다 이해관계랑도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학원가 쪽에 계신 분들이 또 의외로 우리 586 그런 분들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어떤 논리적 기반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시켰거나 연결을 시켰겠죠. 아마 저는 그 힘도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지 않게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우리도 그런 현장의 언어들, 그러니까 소위 방향성, 대안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중의 언어로 좀 대중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 만큼의 대중성을 갖고 있는 언어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당위로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는 좀 약하고 이런 이제
상태에서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진보교육 운동도 이게 구호 막 우리가 탁 하면 벌써 구호 얘기하고 막 어디 가서 점령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한 문법들보다는 정말 데이터에 입각한 그 효과성, 어떤 걸 뭘 했었으면은 그 성과라는 게 뭐냐, 그 효과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들 우리가 정말 따져보면서 입증해 나가면서 대중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도 혁신학교 운동을 해봤지만 혁신학교가 좋아요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데요? 라는 거는 데이터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설문을 돌리거나 이럴 때 우리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왜 귀찮게 하냐 이러면서 데이터 수집 같은 거에 되게 덜 진보개혁적인 분들이 더 비협조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수집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공격 들어오면 방어는 또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는 데이터로 맞받아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죠. 근데 종합원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나게 끊임없는 데이터를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진보기획 그룹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좀 성찰해봐야 할 어떤 그러한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뭐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강하긴 한데, 근데 교육적으로 조금 놓고 보면은 그 아직까지 열매를 맺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할 거야라고 막 던져는 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인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한때는 정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도.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대학교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탈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대학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율화의 기조하고도 좀 맞지도 않고 지방대는 더 위기가 오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선거 전에는 막 뭐 교육부도 폐지한다 그랬다가 막 대선 그 입시도 얘기했다가 고교학점제도 갈아엎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던졌다가 알고 보니 이게 아닌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도 즉자적으로 뭐 건드렸다가 장관 교체됐었죠. 교육전문대학원이라는 곳들도 사실은 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컨대 교사대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바꾼다라든지 현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교수진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얘기 안 하고 뜬금없이 교전원이라는 게 딱 들어왔다가 막 예비교원들이 막 임용고사랑 충돌하니까 반대하니까 이제 또 후퇴했단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부담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약간 이제 즉자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마추어적인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적어도 교육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조 장관은 보이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원래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역할이 조금 안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점에서는 교육 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F 내지는 D 정도 학점으로 따지면 D나 F 정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좀 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반성해봐야 할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나름의 고유한 영역들을 가지고 왔었었는데, 근데 이 이제 전문성이고 폐쇄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초등은 초등 교사들끼리만 모이고요. 중등은 중등 교사들끼리만 모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또 분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만남의 계기와 이게 없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그러한 소통의 장들을 좀 열어주기 시작을 했고 서로 다른 문법들을 이질적인 집단들을 만나면서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마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주파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마을 자원이 학교로 들어오려고 그랬을 때 학교에서 원하는 그 교육과정의 니즈와 아이들의 필요랑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학습의 장과 네트워크의 장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사는 지역으로 안 나왔었고 또 하나는 순환근무제 체제가 크죠. 그러니까 지역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않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사들이 독립군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그 제도를 상피제도 같은 식으로 돌려나갔던 게 또 순환근무제 체제가 지금으로 굳어졌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이 지역사회와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는 그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해 가면서 좀 더 학교가 지역이 교육으로 학교로 나오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대통령 선언해도 된다. 사실 교육을 잘 건드리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겁먹고 리스크 때문에 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육은 어쩌면 진보와 보수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심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선발 효과만 만약에 빼면 타협이 충분히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 대통령을 포방하는 분 중심으로 해서 풀뿌리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잘 담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저는 교육개혁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